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서영가구 본사. 사무실.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이서연은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4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이서연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쌓아온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스며 있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 그 자신감 뒤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서연이 일으킨 서영가구는 이제 업계에서 손꼽히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어요. 25살에 작은 원룸에서 시작한 가구 제작 사업이 23년 만에 이렇게 커진 것이었습니다. 이서연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성공은 했지만 요즘 들어 뭔가 공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특히 남편 박민준의 최근 행동이 이서연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함께 회사를 일궈온 동반자였던 민준이 언제부터인가 자주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였지만 민준의 표정에서 예전과 다른 뭔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연아, 차 한잔 할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새어머니 김미숙이 들어왔습니다. 61세의 미숙은 이서연이 10살 때 아버지와 재혼하여 이서연을 친딸처럼 키워준 분이었어요. 이서연의 친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미숙은 정말 헌신적으로 이서연을 돌봐주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이서연이 반갑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아까부터 왔는데 내가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방해하고 싶지 않았단다. 미숙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이서연은 새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친어머니를 일찍 여인 이서연에게 미숙은 정말 든든한 존재였거든요. 두 사람은 사무실 한쪽에 마련된 응접실에 앉아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던데. 이서연의 마음 한구석이 뜨끔했습니다. 새어머니도 민준의 변화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새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도 부부인데 서로를 더 챙겨야지. 미숙이 이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사업 때문에 힘든 것 같으니까 내가 더 잘 챙기렴.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정말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리고 서연아, 미숙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혹시 민준이가 요즘 밖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야? 이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느끼던 불안감을 새어머니도 눈치챈 것이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그냥 혹시나 해서. 미숙이 이서연의 어깨를 다시 토닥였습니다. 남자들이 중년이 되면 가끔 한눈을 팔기도 하거든. 하지만 민준이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거야. 내가 보기엔 너무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야. 이서연은 새어머니의 말에 약간의 위안을 느꼈지만 동시에 의심의 씨앗이 더욱 자라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이서연은 거실에서 민준을 기다렸어요. 시계 바늘이 밤 9시를 가리켰을 때야 민준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었네요. 이서연이 현관에서 민준을 맞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거래처에서 식사를 하게 됐어. 민준이 대답했지만 이서연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달리 샤워를 먼저 하러 들어갔어요. 이서연은 민준의 행동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민준이라면 집에 오면 먼저 이서연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 말수가 줄었고 시선도 자꾸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이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잠든 민준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회사 일 때문에 힘든 걸까? 아니면 새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다른 여자가 있는 걸까? 이틀 후 이서연은 민준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작은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발행된 것으로 여성용 스카프 구매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가격은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그런 선물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스카프의 디자인이었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제품 코드를 확인해 보니 그것은 새어머니 미숙이 얼마 전부터 자주 두르고 다니던 스카프와 똑같은 것이었어요. 이서연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상한 우연이었어요. 미숙의 스카프는 매우 희귀한 디자인이라 쉽게 구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민준이 똑같은 스카프를 누군가에게 선물했다는 게 너무 기묘했습니다. 이서연은 영수증을 들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혹시 민준이 새어머니에게 선물한 거닐까? 하지만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며느리도 아닌 장모님에게 그렇게 비싼 선물을 할 이유가 있을까? 불길한 예감이 이서연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이서연은 용기를 내어 물어보기로 했어요. 여보, 이거 뭐예요? 이서연이 영수증을 들고 민준에게 보였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거 회사 직원 중에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서 결혼 선물로 산 거야. 이렇게 비싼 선물을요? 이서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중요한 거래처 담당자야. 좀 특별하게 해줘야 해서. 민준이 서둘러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어색함이 배어 있었어요. 이서연은 민준의 설명이 석연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평소 민준은 회사 직원들의 경조사에 그렇게 큰 돈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스카프가 새어머니 것과 똑같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다음 날 이서연은 민준의 뒤를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나선 민준을 몰래 미행했어요. 하지만 민준은 정말로 거래처로 향했고 저녁까지 업무 미팅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자신이 너무 의심 많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자책했어요. 혹시 정말 자신의 착각이었을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이서연은 또 다른 이상한 일을 발견했어요. 민준의 차에서 여성용 향수 냄새가 났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향이었어요. 민준에게 물어보니 회사 여직원을 태워준 적이 있다고 했지만 그 설명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이서연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설마 새어머니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을 친딸처럼 키워준 분인데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서연은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민준과 미숙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두 사람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가까이 다가가 엿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평범한 가족 이야기였어요. 미숙이 이서연의 건강을 걱정하고 민준이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정도였습니다. 이서연은 자신이 너무 예민해졌다고 생각했어요.
가족끼리 만나서 대화하는 게 뭐가 이상한가? 하지만 그들이 만나는 걸 자신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 신경 쓰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서연은 민준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어머니를 만났다고 들었는데요. 민준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냥 우연히 마주쳐서 잠깐 차만 마셨어.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별일 아니라서. 그냥 우연이었거든. 이서연은 민준의 대답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꼈어요. 평소 민준은 미숙을 만나면 항상 이서연에게 이야기했거든요. 왜 이번에는 숨기려고 할까? 그날 밤 이서연은 더 이상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한 진실을 알아내야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틀 후, 이서연은 서울 시내의 한 흥신소를 찾아갔어요. 강남구에 위치한 그 흥신소는 조강우라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65세의 조강우는 전직 형사 출신으로 이런 일에 경험이 많다고 소개받았어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조강우가 이서연을 맞으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따뜻함도 함께 느껴졌어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어요. 이서연이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조강우는 이서연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었어요. 스카프 영수증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모든 의심스러운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부인께서 의심하시는 상대방이 따로 있나요? 조강우가 물었어요. 이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새어머니에 대한 의심을 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사실 제 새어머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조강우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가족 간의 문제라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네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이서연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만 부인께서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해요. 진실이 부인께서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가봐야 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강우는 며칠 동안 민준과 미숙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첫 이틀은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민준은 정말로 회사 일로 바쁜 것 같았고 미숙도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셋째 날 조강우는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민준과 미숙이 만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고 격정적으로 키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강우는 즉시 카메라로 그 장면을 촬영했어요. 연속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의 민준과 미숙은 연인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어요. 그 후 두 사람은 함께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강우는 몇 시간을 기다린 후 두 사람이 각각 나오는 모습까지 확인했어요. 미숙이 먼저 나왔고 30분 후에 민준이 따라 나왔습니다. 조강우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며칠 더 관찰했어요. 그 결과 민준과 미숙이 일주일에 2번씩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매번 다른 호텔을 이용했고 만나는 시간도 조금씩 달랐어요. 일주일 후 조강우는 이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부인 만나서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각오 단단히 하고 오세요. 이서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될 시간이 온 것입니다. 흥신소에 도착한 이서연에게 조강우는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걸 보시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강우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부인께서 의심하신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상상하셨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본 순간 이서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사진 속에는 민준과 미숙이 호텔 주차장에서 키스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서로를 안고 있는 모습, 손을 잡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사진을 보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현실감을 잃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두 사람이 배신한 것이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서연이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어 물었어요.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최소 몇 개월은 된 것 같습니다. 조강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들의 행동을 보면 이미 많이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이서연은 사진을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신을 친딸처럼 키워준 새어머니가 어떻게 자신의 남편과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더 있습니다. 조강우가 또 다른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건 그들의 통화 내용입니다. 음성 파일로 녹음해뒀어요. 이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 음성 파일을 재생했어요. 스피커에서 민준과 미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숙아, 오늘 서연이가 의심하는 것 같던데. 민준의 목소리였어요. 괜찮아. 내가 잘 무마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 미숙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이는 어려서부터 내 말을 잘 들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만약 들키면. 들킬 리 없어. 서연이는 나를 절대 의심하지 않을 거야. 나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거든. 이서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친어머니처럼 믿고 의지했던 미숙이 자신의 그 믿음을 이용해서 남편을 빼앗아 간 것이었어요. 음성 파일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숨겨야 할까? 민준이 물었어요. 좀 더 기다려. 내가 계획이 있어. 미숙의 목소리에 음험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회사 지분을 좀 더 확보하고 나면 그때 행동하자. 회사 지분? 서연이가 나를 믿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해. 이미 몇 개는 내 명의로 옮겨뒀어. 이서연은 그 말을 듣고 경악했어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였던 것입니다. 미숙이 자신을 이용해서 회사 지분까지 빼돌리고 있었다니요. 정말 고마워, 미숙아.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가 함께하면 서연이 회사도 우리 것이 될 거야. 그 여자는 이용가치만 있으면 돼. 이서연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음성 파일을 정지시켰어요. 온몸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고 사랑했던 두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다니요. 부인, 괜찮으신가요? 조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서연은 한참 만에 대답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부인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건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문제예요.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이서연은 조강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한 일을 몇 배로 되돌려줘야 했어요. 조사장님, 이서연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을 반드시 벌해야겠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해 주세요. 횡령, 배임, 모든 것을 다 밝혀내고 싶어요. 조강우는 이서연의 결연한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 부인께서는 절대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할게요. 이서연은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복수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미숙 앞에서는 여전히 순진한 아내와 딸인 척했어요. 집에 돌아온 이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4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배신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복수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이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맞이했어요. 여보, 오늘은 일찍 왔네요. 이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 민준이 대답했지만 이서연의 눈에는 그 거짓말이 뻔히 보였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민준은 평소처럼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서연은 그 모든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민준의 어떤 말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서연이 일부러 물어봤어요. 어머니,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민준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요즘 자주 못 뵈어서 걱정이에요. 내일 안부 전화라도 드려봐야겠어요. 그래, 그렇게 해. 민준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이서연은 민준의 반응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은 참을 때였습니다. 복수할 때까지는 절대 들키면 안 되었거든요. 다음 날 이서연은 새어머니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서연아, 반갑다.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떻고?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요. 오랜만에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 좋다. 언제가 좋을까? 이서연은 미숙과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만남에서 미숙의 진짜 모습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이서연과 미숙은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미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한 미소로 이서연을 맞이했습니다. 서연아,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니? 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요. 이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미숙의 연기력에 감탄하면서도 분노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야. 미숙이 이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서연은 그 손길이 너무나 역겨웠지만 참았어요. 대신 미숙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목에 걸린 목걸이, 귀에 찬 귀걸이, 그리고 손목의 시계까지 모든 것이 예전보다 훨씬 고급스러워져 있었어요. 어머니, 목걸이가 정말 예쁘네요. 새로 사신 거예요? 이서연이 일부러 물어봤어요. 아, 이거 그냥 예전에 사둔 건데 오늘 처음 착용해 본 거야. 미숙이 대답했지만 이서연의 눈에는 그것이 거짓말로 보였어요. 식사를 하면서 미숙은 계속 민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민준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던데.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을 좀 더 잘 챙겨줘야지.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 이서연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어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바로 미숙 자신이었거든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앞으로 더 신경 써야겠어요. 이서연이 순진한 척 대답했어요.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서연아, 회사 일로 힘들면 언제든지 나한테 상의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줄게.
이서연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회사 지분을 더 빼돌릴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든든해요. 이서연이 연기하며 대답했어요. 식사가 끝난 후 이서연은 혼자 화장실에 가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연기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위해서는 참아야 했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조강우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어요. 민준과 미숙의 만남은 더 빈번해졌고 그들의 대화 내용도 더 구체적으로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미숙이 회계사와 함께 서영 가구의 재무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이서연 몰래 회사 자금을 빼돌릴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횡령과 배임으로 충분히 고발할 수 있습니다. 조강우가 이서연에게 보고했어요. 얼마나 빼돌렸을까요? 이서연이 물었어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10억 원이 넘습니다. 더 조사하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서연은 그 금액을 듣고 경악했어요. 자신이 평생 피땀 흘려 일군 회사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빼돌렸다니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조강우가 물었어요. 이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준 상처만큼 아프게 해주고 싶었어요. 제 생일이 다음 주예요. 이서연이 말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어요. 그게 좋겠네요. 더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서연은 그날부터 생일 파티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 생일 파티는 축하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생일 하루 전날 이서연은 민준과 미숙에게 정중히 생일 파티 초대장을 보냈어요. 두 사람 모두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여보, 내일 생일 파티에 누가 올 예정이에요? 민준이 물었어요. 가족들만 조용히 모일 거예요. 어머니도 오시고 회사 임원 몇 분도 초대했어요. 이서연이 대답했어요. 민준은 아무것도 모른 채 생일 선물까지 준비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물도 횡령한 돈으로 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생일 당일이 되었어요. 이서연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생일이자 복수의 날이었거든요. 저녁 6시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어요. 미숙이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비싼 선물 상자를 들고 온 미숙은 이서연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서연아, 생일 축하한다. 건강하고 행복해야 해. 미숙이 말했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이서연이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민준도 곧 도착했어요. 그는 큰 꽃다발과 함께 반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생일 축하해. 사랑해. 민준이 이서연에게 키스하며 말했어요. 이서연은 그 키스가 너무나 역겨웠지만 참았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모든 것이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회사 임원들과 몇몇 친구들도 도착했어요. 모든 손님이 모인 후 이서연은 파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 생일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서연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요.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어서 함께 보시려고 해요. 이서연은 미리 준비해둔 대형 스크린을 켰어요. 사람들은 무엇을 보여줄지 궁금해하며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민준과 미숙은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있었지만 스크린에 영상이 나오기 시작하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스크린에는 민준과 미숙이 호텔 주차장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선명한 화질로 두 사람의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이게 뭐야?
민준이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몇 시간 후 나오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보여졌어요. 손님들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어요. 특히 회사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이건 뭔가 오해가. 미숙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서연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직 더 있어요. 이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에는 음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민준과 미숙이 회사 지분을 빼돌리는 계획을 논의하는 대화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이는 나를 절대 의심하지 않을 거야. 나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거든. 미숙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특히 회사 임원들은 이것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횡령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누군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야. 민준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서연은 더 많은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횡령된 돈의 계좌 이체 내역, 미숙 명의로 옮겨진 회사 지분 서류, 그들이 함께 다닌 호텔 영수증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조작인가요? 이서연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민준과 미숙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이 그들의 범죄를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서연이 손님들을 향해 말했어요. 제 48번째 생일날, 저는 가장 소중했던 두 사람의 배신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해요. 이서연은 미리 준비해둔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어요. 네, 경찰서인가요? 횡령과 배임 건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민준과 미숙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그들은 이제야 이서연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미숙이 무릎을 꿇으며 빌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이서연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아니 김미숙 씨. 이서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저를 친딸처럼 생각했다면서요? 친딸의 남편을 빼앗고 친딸의 재산을 훔치는 게 어머니가 할 일인가요? 정말 미안해. 마가 다 되돌려줄게. 미숙이 울며 빌었어요. 늦었어요. 이미 늦었다고요. 곧 경찰이 도착했어요. 민준과 미숙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이서연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이서연은 혼자 남아 정리를 했어요. 조강우가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힘드셨을 텐데 정말 잘 해내셨어요. 조강우가 말했어요. 고마워요. 조사장님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이서연이 대답했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혼 절차를 밟고 회사도 다시 정리해야겠어요.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요. 몇 달 후 이서연은 민준과 정식으로 이혼했어요. 미숙과 민준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한 돈은 대부분 회수할 수 있었고 회사도 안정을 되찾았어요. 이서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진실을 밝혀낸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강우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서연은 혼자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48년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지만 이제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서영 가구도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서연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해 나갔어요. 직원들도 이서연의 강인한 모습에 감탄하며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이서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배신과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녀의 모습은 누구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있었고 그 희망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었지만 그 배신이 오히려 이서연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구보다 현명하고 강인한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강인함은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될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강남구 한복판, 유명 대학병원의 3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이른 오후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샹들리에 아래로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싼 옷과 화려한 장신구로 무장하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여유가 넘쳐났습니다. 이런 화려한 무리 속에서 구석에 홀로 서 있는 박순자는 마치 잘못 들어온 사람처럼 어색해 보였죠. 박순자는 88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허리가 꼿꼿했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검은색 원피스에 단정한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의 모습은 소박하고 우아했지만 주변의 화려함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박순자의 눈은 연회장 중앙에 서서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남편 김지혁을 향해 있었어요. 7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당당한 체격과 위험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김지혁은 병원장으로서의 카리스마가 물씬 풍겼습니다. 그의 눈썹은 미간에 깊게 패인 주름과 함께 그동안의 고된 병원 생활을 말해주고 있었고 입가에 머금은 미소는 그간의 성공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었죠. 여보, 이쪽으로 와요. 김지혁이 박순자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박순자는 천천히 남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고 주변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끼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병원 30주년이에요. 실감이 나나요? 김지혁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럼요. 당신이 이루고 싶어 했던 꿈이잖아요. 박순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전 작은 의원에서 시작해 지금의 대형 병원으로 성장하기까지 그녀는 남편의 가장 큰 지지자였어요. 밤낮 없이 일하는 남편을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을 키우며 집안의 모든 것을 도맡아 했죠. 오늘은 중요한 손님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자리를 잘 지켜요. 특히 재단 이사장님이 오시면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김지혁의 말은 이어졌지만 박순자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그녀는 항상 그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있어라. 실수하지 마라. 내 체면을 세워라. 박순자는 이제 그런 말에 익숙해져 있었죠.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박순자가 대답하는 순간 연회장 입구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어요.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자신감 넘쳤고 화려한 보석들이 조명 아래서 반짝였어요. 오해란이었습니다. 88살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젊고 화려한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세심한 관리와 성형수술의 흔적으로 팽팽했고 입술은 붉은 립스틱으로 도톰하게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걸어오는 모습은 마치 레드카펫을 밟는 영화배우 같았어요. 지혁 씨, 축하해요. 30년이라니 정말 대단해요.
오해란의 목소리는 달콤했고 그녀의 눈은 김지혁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지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혜란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당신 일이라면 언제든지 시간을 내야죠. 오해란은 김지혁의 팔을 자연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순자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어요. 남편과 오해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인연이라고 들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친밀함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아, 순자 씨도 여기 계셨군요. 오해란이 박순자를 발견하고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박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녀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박순자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오해란은 미소만 짓고 다시 김지혁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우리 이사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나중에 따로 드릴게요. 오해란의 말에 김지혁은 마치 학생처럼 수줍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박순자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은 단 한 번도 남편을 그렇게 웃게 만든 적이 없었어요. 연회장의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었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속에서 박순자는 점점 더 외롭고 소외되어 갔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중요한 인사들과 대화를 나누느라 바빴고 그녀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자리를 비운 박순자는 복도에서 우연히 오해란과 마주쳤어요. 오해란은 전화 통화를 마치고 있었고 박순자를 보자 예의상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순자 씨. 오랜만에 보니 정말 많이 늙으셨네요. 오해란의 말에 박순자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직설적인 말투에 상처를 받았지만 표정 관리를 하려 노력했습니다. 세월이 그렇죠. 이사장님은 여전히 젊어 보이세요. 관리를 해야죠. 특히 우리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관리에 신경 써야 해요. 지혁 씨 옆에 있으려면 더더욱. 오해란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감지한 박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자신과 지혁을 한 묶음으로 표현했고 박순자를 외부인처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과 제 남편은 어떤 사이시죠? 박순자의 질문에 오해란은 교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모르셨나요? 우리는 첫사랑이었어요. 인생의 타이밍이 맞지 않아 헤어졌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나 봐요. 오해란의 말은 예리한 칼날처럼 박순자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첫사랑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들의 관계를 언급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이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혁 씨와 저는 30년 넘게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박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최대한 당당하게 말하려 했어요. 오해란은 그런 박순자의 모습에 더욱 흥미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인생은 길잖아요. 30년이 지났으니 이제 새로운 30년이 시작되는 거죠. 오해란의 말에 담긴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박순자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연회장으로 돌아온 박순자는 구석에 서서 남편과 오해란이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두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김지혁의 눈에는 오랜 시간 보지 못했던 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박순자의 가슴에는 서서히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순자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지혁은 운전에 집중하는 듯 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 행사 어땠어요? 박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대답했어요. 좋았어. 특히 혜란 씨가 재단의 후원을 약속해줘서 더 의미 있었지. 김지혁의 말에 박순자의 가슴이 미세하게 조여왔습니다. 행사의 의미가 오해란의 존재로 인해 더 커졌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분과는 어떻게 다시 연락하게 된 거예요? 박순자의 질문에 김지혁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몇 개월 전에 병원 발전 기금 관련해서 만났어. 우연히 재단 이사장이 혜란 씨였던 거지. 몇 개월 전이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서 그냥 업무적인 만남이었으니까. 김지혁의 대답은 너무 가볍게 들렸고 그것이 박순자의 의심을 더 키웠어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남편을 의심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한 후 박순자는 평소처럼 남편의 옷을 정리하고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김지혁은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박순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어요. 엄마, 왜 그렇게 우울해 보여?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김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0살의 김민준은 훤칠한 키에 단정한 외모를 가진 변호사였어요. 그는 어머니를 닮아 따뜻한 성품을 지녔지만 일에 있어서는 아버지처럼 냉철했습니다. 민준아, 언제 왔니? 배고프지? 박순자는 아들을 보자 반가움에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김민준은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배고프긴 한데 그것보다 엄마 표정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김민준의 질문에 박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들에게 자신의 불안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가족 간의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아버지 병원 30주년 행사가 있었거든. 아, 그랬군요. 저도 가려고 했는데 재판 때문에 못 갔어요. 어땠어요, 행사는? 좋았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박순자의 말은 흐려졌고 김민주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감지했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하는 간식을 기다리며 김민주는 조용히 아버지의 서재 쪽을 바라보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박순자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김지혁은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며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아. 병원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김지혁의 말에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늦은 귀가는 이미 익숙한 일이었어요. 저녁은 어떻게 할까요? 도시락 싸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회의 후에 식사 자리가 있을 거야. 김지혁은 서둘러 집을 나섰고 박순자는 창가에 서서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제부터 시작된 불안감이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집안일을 마친 박순자는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계절이 바뀌었으니 남편의 옷도 새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김지혁의 양복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그녀는 문득 안주머니에 뭔가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호텔 메모지였습니다. 그것을 펼쳐보니 오해란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내일 12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마이너스 혜란. 박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지를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남편과 오해란 사이에는 분명 그녀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그녀는 평생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오늘 12시 그 호텔 라운지에 가보기로 했어요. 화려한 호텔 로비를 지나 라운지로 향하는 박순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화장을 했지만 주변에 세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어색해 보였어요. 라운지 안으로 들어서자 구석진 자리에 김지혁과 오해란이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대화에 빠져 있었고 오해란의 손이 자연스럽게 김지혁의 손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박순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박순자는 기둥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이번 학회는 정말 중요해요. 지혁 씨가 꼭 같이 가줘야 해요. 우리 재단의 지원을 받으려면 당신의 지지가 필요하거든요. 오해란의 말에 김지혁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해외 학회라. 일주일이나 집을 비워야 하는데 사모님은 이런 자리가 불편하실 테니 우리가 다녀오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의학적인 내용이고 사모님이 오시면 오히려 지혁 씨가 신경 쓰이실 텐데. 오해란의 말에 김지혁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박순자는 평생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그의 곁을 지켜왔는데 이제는 그녀가 남편의 부담이 되었다니.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박순자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 사랑했던 남편,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도착한 박순자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마르고 난 후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남편의 물건을 함부로 뒤진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재 책상 위에는 가지런히 정리된 서류들이 있었고 서랍 안에는 개인적인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자 작은 상자가 나왔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하나를 펼쳤어요. 그것은 오해란이 최근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지혁 씨,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당신 옆자리가 처음부터 내 것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마이너스 해란. 편지를 읽은 박순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상자 안에는 더 많은 편지와 사진들이 있었고 그것들은 모두 김지혁과 오해란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옛사랑의 재회가 아니었어요. 오해란은 분명히 김지혁을 다시 차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김지혁은 그런 그녀의 접근을 막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김지혁이 귀가했을 때 박순자는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그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아직 발견한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먼저 모든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오늘 어땠어요? 회의는 잘 됐어요? 박순자의 물음에 김지혁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잘 됐어. 좀 피곤하네. 먼저 씻고 올게. 김지혁이 방으로 들어간 후 박순자는 남편의 가방을 살펴보았어요. 그 안에는 해외 학회 관련 서류가 있었고 이미 예약된 항공권 정보도 있었습니다. 2장의 티켓, 김지혁과 오해란의 이름으로. 박순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는 아직 이 학회에 대해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알리지 않고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둔 것이었어요. 그날 밤
박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30년의 결혼 생활, 그녀가 바친 젊음과 헌신, 그리고 이제 마주한 배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새벽녘 박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앞에 서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언제부터 자신의 행복보다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왔던 걸까요? 아침 김지혁은 출근 준비를 하며 박순자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해외 학회가 있어. 일주일 정도 집을 비울 것 같아. 박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미국이야. 중요한 의학 콘퍼런스가 있어서. 혼자 가세요? 김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병원 관계자들이랑 같이 가. 혜란 씨도 재단 대표로 참석해. 그렇군요. 전 왜 이제서야 얘기해 주는 거죠? 박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김지혁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서, 그리고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30년 동안 당신 옆에서 걱정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이제 와서 걱정 끼치기 싫다는 말이 어울리나요? 박순자의 직설적인 질문에 김지혁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할 시간 없어. 병원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얘기하자. 김지혁은 서둘러 집을 나섰고 박순자는 창가에 서서 그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결연한 의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오전 박순자는 아들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민준아, 시간 있니? 엄마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김민준의 사무실에 도착한 박순자는 지난 몇 개월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오해란의 등장, 남편의 변화, 그리고 발견한 편지와 항공권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왜 이제서야 말씀하셨어요? 제가 진작 알았다면.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가 이럴 수가. 도대체 어떻게. 민준아, 엄마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박순자의 말은 흐려졌고 김민준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그 오해란이란 사람부터 조사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엄마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김민준의 말에 박순자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아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어요. 이후 며칠 동안 김민준은 오해란과 그녀가 운영하는 의료재단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인맥과 능력을 총동원해 그는 많은 정보를 수집했어요. 엄마, 제가 알아낸 것이 있어요. 김민준은 어머니에게 찾아온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오해란의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방식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 재단은 겉으로는 의료 발전을 위한 자선단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자금 조성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어요. 여러 병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박순자는 자료를 살펴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오해란의 화려한 외모와 생활 뒤에는
이런 불법적인 활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김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의 병원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구한 익명의 기부자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엄마였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박순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남편의 병원이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는 친정 부모님이 물려준 땅을 몰래 팔아 그 돈으로 병원을 살렸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의 재정이 악화된 것이 자신의 탓인 것처럼 느껴 남편에게 더 미안한 마음이 들까봐 비밀로 했었죠. 어떻게 알았니? 아버지 병원의 재정 기록을 조사하다가 발견했어요. 엄마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거액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외할아버지의 땅이 팔린 기록도 찾았고요. 김민준의 말에 박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그 일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밝혀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지도 모르게. 그때 병원이 무너지면 내 아버지는 회복하지 못했을 거야. 평생의 꿈이었던 그 병원을 잃는다면 난 그저 내 아버지가 행복하길 바랐을 뿐이야. 박순자의 말에 김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는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의 깊이를 새삼 느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응, 내 아버지는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났다고만 알고 있어. 그리고 그게 내가 원하는 방식이었어. 김민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눈을 빛냈어요. 엄마,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아버지와 오해란 씨가 함께 떠나는 학회, 거기서 모든 진실을 밝히는 건 어떨까요? 박순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조용히 살아왔고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 노력해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그녀의 존엄이 위협받고 있었어요. 어떻게? 제가 계획이 있어요. 엄마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돼요. 김민준의 말에 박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지혁과 오해란이 함께 떠나는 학회 당일 공항은 출국하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김지혁은 출국장 앞에서 오해란을 기다리고 있었고 곧 화려한 차림의 오해란이 나타났습니다. 준비됐어요, 지혁 씨? 이번 학회는 정말 특별할 거예요. 오해란의 말에 김지혁은 미소 지었어요. 그는 이번 여행이 자신의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고 오해란의 지원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항 로비에 갑자기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카메라를 들고 김지혁과 오해란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김 원장님, 잠시만요. 병원 30주년을 맞아 특별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당황한 김지혁은 기자들을 향해 손을 저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그 기자들 뒤로 박순자와 김민준이 조용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 여긴 어쩐 일이야? 김지혁의 목소리는 떨렸고 오해란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어요. 박순자는 담담한 표정으로 남편 앞에 섰습니다. 출국 인사라도 하고 가시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요. 박순자는 기자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김민준이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저는 김지혁 원장의 아내 박순자입니다. 30년 전 아무것도 없던 제 남편이 병원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온 사람이죠. 박순자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기자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오늘 저는 두 가지 사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첫째, 10년 전 위기에 처했던 김지역 병원을 구한 익명의 후원자가 바로 저라는 사실입니다. 김지역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굳어졌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박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을 모두 팔아 그 돈으로 병원의 부채를 갚았습니다. 제 남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네요. 김민준이 준비한 서류가 기자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서류에는 토지 매매 계약서와 병원 계좌로의 입금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오해란 이사장이 운영하는 의료재단이 실제로는 비자금 조성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재단은 여러 병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오해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녀는 격분하여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은 명예훼손이에요. 하지만 김민준이 준비한 두 번째 서류가 기자들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은 오해란의 재단이 운영해온 비자금 내역을 상세히 담고 있었어요. 이 모든 증거는 제 아들 김민준 변호사가 수집한 것입니다. 그는 법정에서도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자들은 흥분하여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오해란은 당황하여 자리를 피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공개되었고 그녀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김지역은 충격에 휩싸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는 아내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강인함과 결연함을 발견했습니다. 순자야, 이게 다 무슨... 김 원장님. 박순자는 처음으로 남편을 공식적인 호칭으로 불렀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약함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밟고 서 있는 그 병원, 과연 누구의 피와 눈물로 세워진 것인지 이제는 아시겠어요? 김지역은 말문이 막혔고 그의 눈에서는 후회와 부끄러움의 빛이 어렸어요. 그는 아내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난 몰랐어. 하지만 박순자는 더 이상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당신의 그림자가 아닌 박순자로 살아가려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보내드릴게요. 박순자의 선언에 주변이 술렁였고 김지역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이렇게 강인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고 공항 직원들이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나섰어요. 그 혼란 속에서 박순자는 김민준의 부축을 받으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30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김지역의 아내가 아닌 박순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김민준의 물음에 박순자는 미소 지었어요. 응, 이상하게도 아주 오랜만에 마음이 평화로워. 박순자의 말에 김민준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강인함에 새삼 존경심을 느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박순자의 말에는 기대와 설렘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오해란의 비자금 사건과 김지역 병원의 익명의 후원자 이야기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사람들은 30년 동안 남편을 위해
헌신했던 한 여성의 용기에 감동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박순자는 텔레비전을 끄고 발코니로 나갔어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새로운 시작이구나. 박순자는 작게 중얼거렸고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진정으로 그녀 자신의 것이 되었어요. 몇 개월 후 박순자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젊었을 때부터 꿈꿔왔던 공간이었어요. 따뜻한 차와 직접 만든 디저트를 판매하는 이 카페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카페 벽에는 그녀가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취미로 해왔던 사진 찍기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즐기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사진들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일상의 아름다움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손님이 많네요. 김민준이 카페를 방문했어요. 그는 어머니의 새로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응, 요즘 단골 손님들이 많이 생겼어. 특히 저 구석에 앉아 계신 할머니는 매일 오셔. 박순자가 가리킨 곳에는 홀로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노인이 있었어요. 그녀도 박순자처럼 인생의 후반기에 새로운 시작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아버지 소식은 들었어요? 김민준의 질문에 박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신문에서 봤어. 병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작은 의원을 열었다던데. 김지혁은 오해란 사건 이후 모든 명예와 지위를 잃었습니다. 병원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의사로서의 기본으로 돌아가 작은 의원을 열었어요. 그는 여러 차례 박순자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그녀는 이미 그를 지나간 인생의 한 페이지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후회 안 하세요? 김민준의 물음에 박순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후회? 아니, 전혀. 오히려 더 일찍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이 후회될 뿐이야.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녀에게 소중한 아들을 선물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살 때였습니다. 그래도 난 행운아야.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니까. 박순자의 말에 김민주는 감동했어요.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그날 저녁 카페를 정리한 후 박순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랜만에 병원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한때 그녀의 남편이 원장으로 있던 그 병원은 여전히 많은 환자들로 붐볐습니다. 병원 앞에 서서 박순자는 지난 날을 떠올렸어요. 그 모든 희생과 헌신, 그리고 마침내 찾은 자신만의 길. 그녀의 마음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대신 평온함과 감사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박순자는 작게 중얼거렸고 그것은 병원을 향한 것인지 과거의 자신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운명을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감사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박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카페를 찾은 손님들, 창가에 핀 꽃, 거리의 풍경, 그녀의 카메라에 담긴 일상의 순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느꼈어요. 테이블 위에는 다음 달에 열릴 그녀의 첫 사진전 초대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순자의 시선 마이너스 삶의 두 번째 장이라는 제목의 이 전시회는 그녀가 평생 꿈꿔왔던 것이었어요. 초대장을 바라보며 박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펼쳐질 날들은 그녀가 스스로 그려나갈 캔버스였어요. 인생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박순자는 작게 중얼거렸고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30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빛을 찾은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처럼 박순자의 남은 인생도 밝게 빛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그녀는 오늘도 내일의 계획을 세우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박순자는 벌써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68의 나이가 무색하게 박순자의 손놀림은 여전히 재빨랐고 정성스러웠죠. 낮은 불에서 서서히 우러나오는 백숙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박순자는 남편 이강훈이 좋아하는 약재들을 하나하나 넣으며 정성을 다했어요. 여보, 난 먼저 나가볼게. 거실에서 들려오는 이강훈의 목소리에 박순자는 급히 손을 닦았습니다. 병원장 취임 20년을 맞이한 이강훈은 오늘도 어김없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현관에 서 있었어요. 여전히 백발이 거의 없는 70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당당한 체격의 이강훈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보양식 끓여놨으니까 점심때 들고 갈게요.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박순자의 말에 이강훈은 대꾸도 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박순자의 가슴을 무겁게 했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대화가 메마르고 사랑이 식어버린 것은. 박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분명 좋아할 거예요. 박순자는 서둘러 음식을 마무리했습니다. 낡은 찬압에 정성스럽게 백숙과 들깨 수제비를 담고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청바지와 흰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어요. 낡았지만 깨끗한 옷이었죠. 쇼핑은 언제나 박순자에게 사치였습니다.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온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선 박순자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그리고 시장에서 장사하며 평생을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구부정한 등. 하지만 박순자의 눈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죠. 그 눈에는 이강훈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장사하던 23 청년의 열정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박순자는 작은 화장품 파우치에서 오래된 립스틱을 꺼내 조심스럽게 입술에 발랐어요. 딸 결혼식 때 산 것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아 모양이 그대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를 단정히 빗고 찬압을 들고 집을 나섰죠. 버스에서 내린 박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병원 앞에 서니 갑자기 위축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대한 유리창과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죠. 병원 로비로 들어서자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박순자를 더욱 작게 만들었습니다. 저기요, 어디 찾아오셨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젊은 여직원이 박순자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박순자는 찬압을 꼭 쥐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이강훈 원장님께 점심 가져왔는데요. 여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직원들도 박순자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박순자는 더욱 움츠러들었죠. 혹시 원장님 어머니세요? 박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미 20번도 넘게 들었던 질문이었죠. 아니에요. 원장님 아내입니다. 여직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때 로비 건너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자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이강훈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이강훈의 모습은 위험 있고 당당했죠.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편함이 역력했습니다. 박순자는 반가운 마음에 찬압을 들어 보이며 다가갔어요. 여보, 보양식 가져왔어요.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20년 전 오늘 병원장 되셨죠? 이강훈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순자는 이강훈 옆에 서 있는 우아한 여성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와 브랜드백을 든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성의 얼굴이었죠. 오해란? 박순자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오해란. 이강훈의 첫사랑이자 40년 전 이강훈을 버리고 유학을 떠났던 여자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박순자는 오해란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보았습니다. 재단 이사장. 숨이 멎는 듯했죠. 오해란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이강훈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강훈 씨, 이분이 부인이신가요? 처음 뵙겠네요. 이강훈은 당황한 듯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 집사람입니다. 오해라는 박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원장님 부인이 이러실 줄은 몰랐네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니? 남편 얼굴 생각해서 옷부터 사입으세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박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자신의 귀를 의심했죠. 오해란의 말은 채찍처럼 박순자의 자존심을 내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해란은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 말했어요. 사실만 말했을 뿐이에요. 이런 대형 병원 원장님 부인이 시장 아줌마처럼 다니면 원장님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병원은 제가 이사장으로 있으니 기본적인 품위는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모든 상황에서 박순자가 가장 충격받은 것은 이강훈의 침묵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변호하기는커녕 불편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볼 뿐이었어요. 박순자는 이강훈의 눈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여보. 박순자의 애원 어린 목소리에 이강훈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박순자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순자 씨, 이러지 말고 집에 가요. 당신 때문에 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다신 병원에 찾아오지 말아요.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박순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40년 동안 이강훈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박순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했어요. 그녀의 손에서 찬압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대리석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박순자에게 집중되었어요. 수치심과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박순자를 덮쳤습니다. 박순자는 바닥에 떨어진 찬압을 바라보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40년간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헌신이 담긴 그릇이었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모으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 박순자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민준이었어요. 이강훈과 박순자의 아들이자 같은 병원의 외과 의사인 이민준은 어머니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죠.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강훈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지 못했어요. 민준아, 이건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이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아버지 뒷바라지하며 어떻게 사셨는지 아버지는 모르시는 겁니까?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오해란이 끼어들었어요. 젊은 사람이 어른 일에 끼어들면 안 되지. 내 어머니가 그렇게 훌륭하다면 왜 저렇게 촌스럽게 굴지? 원장님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부인이라면 기본적인 품위는 갖춰야지. 이민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사장님, 제 어머니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의대 다닐 때부터 시장에서 장사하며 뒷바라지 하신 분입니다. 어머니의 손이 거칠고 옷이 소박한 것은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민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특히 젊은 간호사들과 의사들은 놀란 눈으로 박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병원장의 아내가 그런 희생을 했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박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이민준의 팔을 잡았어요. 민준아, 그만하자. 엄마 이제 집에 갈게. 이민준은 어머니를 부축해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이강훈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오해라는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었죠. 강훈 씨, 그런 부인과 계속 사실 건가요? 당신 같은 분은 더 나은 사람과 함께해야 하는데. 이강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민준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평생 남편을 위해 참고 견디며 살아온 박순자는 눈물조차 참는 법을 알았어요. 어머니, 이제 충분히 참으셨어요. 이제는 어머니 자신을 위해 사세요. 이민준의 말에 박순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구나. 엄마는 너희 아버지 외에는 아는 세상이 없어. 이제 와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니? 이민준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는 스스로의 가치를 모르고 계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버지도 그걸 잊은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한 박순자는 텅 빈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이 지켜온 이 공간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이강훈의 의대 졸업식, 민준의 초등학교 입학식, 그리고 딸 민지의 결혼식. 모든 사진 속에서 박순자는 항상 뒤에 서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아닌 배경처럼요. 엄마, 저 잠시 나갔다 올게요. 곧 돌아올 테니까 좀 쉬세요. 이민준이 나가고 박순자는 침대에 앉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어요. 23,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던 그녀가 대학병원 인턴이던 이강훈을 만났던 그날부터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던 이강훈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뒷바라지했던 시간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은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밤늦게 돌아온 이강훈은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박순자는 묵묵히 저녁상을 차렸어요. 식탁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죠. 오늘 있었던 일, 미안해요. 이강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의무감에서 나온 말 같았죠. 괜찮아요. 저도 분별 없이 행동했어요. 박순자의 담담한 대답에 이강훈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박순자가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모든 것을 참고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혜란 씨가 새로운 이사장으로 왔어요. 병원에 많은 투자를 약속했고 우리 관계가 좀 미묘해서 그런지 민감하게 구는 것 같아요. 박순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첫사랑이었던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이강훈의 눈이 커졌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박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술 취했을 때 몇 번이나 그 얘기했잖아요. 가난한 집안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첫사랑. 그 사람이 오해란이라는 것도 알아요. 이강훈은 말문이 막힌 듯 침묵했어요. 박순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잊지 못했다는 것도 알아요. 우리가 결혼한 이후에도요. 이강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옛날 얘기를 꺼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요? 나는 당신과 살았고 가정도 꾸렸잖아요. 살았을 뿐이지 사랑하진 않았죠. 박순자의 말에 이강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그저 당신이 오늘 나를 지켜주지 않은 것이 너무 아팠을 뿐이에요. 이강훈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도 내 입장을 생각해봐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혜란 씨는 우리 병원의 이사장이에요. 그녀의 후원 없이는 병원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박순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이강훈에게 자신은 병원의 재정보다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요. 이제 알겠어요. 이튿날 박순자는 일찍 일어나 이강훈이 출근한 후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듯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 이강훈이 돌아왔을 때 박순자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민준이가 찾아왔었어요. 박순자가 말했어요. 이강훈은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로? 당신에게 전할 말이 있대요. 이강훈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한테? 직접 병원에서 얘기하면 될 텐데. 오해란 이사장님과 관련된 일이래요. 이강훈의 표정이 긴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박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오해란 이사장님이 병원 재단에 후원하는 조건으로 당신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요. 이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민준이가 어떻게 그런 걸 알아요? 이사회 회의에서 직접 들었대요. 오해란 이사장님이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 나와의 이혼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거예요. 이강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혜란이 그럴 리가 없어요. 박순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직접 물어보세요. 사실인지 아닌지. 이강훈은 서둘러 전화를 꺼내 오해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대화 후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전화를 끊은 이강훈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에요? 박순자가 물었어요. 이강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란이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대요. 그녀의 지방과 재력으로 내가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박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듣고 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강훈은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 침묵은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죠. 시간을 좀 달라요. 내가 잘 해결해 볼게요. 박순자는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어요. 해결할 것 없어요. 이미 당신 마음은 정해진 것 같네요. 이강훈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결정한 것 없어요. 결정하지 않은 것이 곧 결정이에요. 당신이 망설이는 것 자체가 이미 답이에요. 박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이강우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요? 나가요. 당신이 결정할 시간을 주고 싶지 않아요. 40년은 충분히 기다렸으니까요. 이강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박순자의 팔을 잡았어요. 제발 진정해요.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이에요. 우리 좀 더 생각해 보자고요. 박순자는 이강훈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나는 언제나 부담이었잖아요. 가난하고 세련되지 못한 당신 체면 깎아내리는 존재로. 이강훈은 변명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어요. 박순자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언제나 박순자의 소박한 모습과 거친 손, 그리고 교양 없는 말투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이 상류층 세계에 속하게 되면서 박순자는 점점 그의 삶에서 숨겨야 할 존재가 되어갔어요. 민준이에게 연락해요. 당분간 민준이네 집에서 지낼 거예요. 박순자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 이강우는 텅 빈 집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들어 오해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의 집에서 지내게 된 박순자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맞벌이 부부인 민준과 며느리는 낮에는 집을 비웠고 손자와 손녀는 학교에 갔기 때문에 박순자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무얼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지만 차츰 자신만의 일상을 만들어갔어요. 어느 날 박순자는 텔레비전에서 병원 환자들을 위한 건강식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손맛 하나는 자신 있었던 박순자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엄마, 이거 드세요. 제가 병원에서 가져온 건데 환자식 새로 개발 중이래요. 저녁에 돌아온 민준이 건네준 죽을 맛본 박순자의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이게 뭐니?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어 보이는데? 민준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래도 병원에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하네요. 특히 암 환자들은 먹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 박순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자신만의 건강죽 레시피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며 익힌 식재료에 대한 지식과 평생 가족을 위해 요리해온 경험이 빛을 발했죠. 일주일 후 박순자는 자신만의 특별한 건강죽 3종류를 완성했습니다. 민준아, 이거 환자분들께 한번 맛보게 해줄 수 있니? 민준은 어머니가 만든 죽을 맛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영양도 풍부하고. 이런 걸 어떻게 만드셨어요? 박순자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오래 산 것도 재주라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민준의 도움으로 박순자의 건강죽은 병원의 몇몇 환자들에게 시범적으로 제공되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로 입맛을 잃은 환자들이 박순자의 죽은 기꺼이 먹을 수 있다며 극찬했죠. 엄마, 이건 정말 대단해요. 병원 영양사들도 엄마 레시피가 궁금하대요. 박순자는 그제야 자신의 가치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그늘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던 자신의 재능이 이제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준아, 내가 이걸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면 어떨까?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가 만든 건강죽을 병원 환자들에게 배달하는 서비스요. 그렇게 순자의 건강죽이 탄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준의 소개로 몇몇 환자들에게만 배달되었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급증했어요. 박순자는 작은 주방을 임대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아내가 마케팅을 도왔고 손자와 손녀는 주말에 배달을 도왔죠. 사업이 번창하면서 박순자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갔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고 자신의 결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들의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좋았어요. 순자님의 죽 덕분에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순자님 죽 먹고 기운을 차리셨어요. 정말 기적 같아요. 이런 말들이 박순자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보상이었습니다. 사업이 안정되자 박순자는 자신을 가꾸는데도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미용실에 가서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피부 관리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쇼핑도 하며 자신을 위한 투자를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달라지셨어요. 훨씬 젊어 보이세요. 민준의 말에 박순자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죠. 더 이상 구부정하게 서 있지 않았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한편 이강우는 박순자가 떠난 후 오해란과 가까워졌습니다. 오해란은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이강훈의 권한을 강화해 주었고 그를 언론에 자주 노출시켜 유명세를 타게 했어요. 하지만 이강훈은 점점 오해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화를 내고 병원 재정 지원을 빌미로 이강훈을 압박했죠. 강훈 씨, 이제 박순자 씨와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함께하려면 당신의 이혼이 필요해요. 오해란의 말에 이강훈은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박순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 편지를 받은 박순자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괜찮아. 그러나 그날 밤 박순자는 혼자 방에서 오랜 시간 눈물을 흘렸어요. 40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나는 것이 아프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박순자는 다시 일어나 자신의 일에 몰두했어요. 그것이 박순자의 방식이었습니다. 박순자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마침내 대형 병원들과 공급 계약을 맺게 되었어요. 순자의 건강죽은 이제 서울 시내 주요 병원에서 환자식으로 제공되었죠. 성공한 사업가로 거듭난 박순자는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뉴스 보셨어요? 박순자는 서둘러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유명 병원장 아내, 살인자의 딸로 밝혀져 환자식 공급 중단 요구 쇄도. 박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는 오해란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박순자 씨는 40년 전 내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의 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강훈 원장과 결혼했고 이제는 환자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박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해란이 말하는 사건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더구나 자신의 아버지가 살인자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기자회견장에 이강훈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는 오해란의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강훈 원장님, 아내가 살인자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이강훈은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박순자 씨와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쉽게 버리다니.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업이었어요. 뉴스가 보도된 직후 병원들은 일제히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고 개인 고객들도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엄마, 이건 분명 오해란이 꾸민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살인자라니 말도 안 돼요. 민준이 격분해서 말했어요. 박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분이셨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구나. 민주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직접 조사해 볼게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민주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고향을 찾아가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고 오래된 신문 기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40년 전 박순자의 아버지는 정말로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란의 아버지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구하려다 일어난 사고였어요. 오해란의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자살을 시도했고 이를 목격한 박순자의 아버지가 그를 구하려다 실패한 것이었죠. 하지만 오해란의 집안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이를 타살로 조작했고 박순자의 아버지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사건 이후 오해란의 집안이 갑자기 부유해졌다는 사실이었어요. 거액의 보험금을 타서 사업을 일으킨 것이었죠. 오해란은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박순자에게 복수하려 했던 것입니다. 민주는 이 모든 증거를 모아 어머니에게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게 진실이에요. 할아버지는 누명을 쓰신 거였어요. 박순자는 아들이 가져온 자료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병을 얻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살인자라는 오명에 시달리며 자랐던 박순자는 그 사실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았던 거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 민준이 물었어요. 박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을 밝히자.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야지. 민준의 도움으로 박순자는 언론에 진실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해란의 권력과 영향력은 막강했고 대부분의 언론은 이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순자를 향한 비난은 더욱 거세졌고 그녀의 사업은 파산 직전에 이르렀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박순자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오해란이 주최하는 병원 이사회 회의장에 직접 나타난 것이었어요. 이사회는 이강훈의 병원장 해임과 오해란과의 공식적인 약혼 발표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선 박순자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세련된 옷차림과 당당한 태도로 그녀는 모든 이사들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자에 회의장은 술렁였습니다. 오해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당신이 여기 왜 왔어요? 여기는 당신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박순자는 흔들림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살인자의 딸이라고 하셨죠? 오늘 그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이사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박순자를 바라보았어요. 이강훈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민준이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들어보세요. 박순자는 민준이 모은 모든 증거를 이사들 앞에 펼쳤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 보험금 청구 서류, 그리고 생존해 있는 사건 목격자의 증언까지. 이 모든 것이 오해란의 집안이 박순자의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사실을 증명했어요. 오해란 씨의 아버지는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오해란 씨 집안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이를 타살로 조작했어요. 제 아버지는 그저 그를 구하려다 실패한 것뿐입니다. 회의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해라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에요. 이건 모두 날조된 증거예요. 하지만 그때 민준이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것은 오해란의 어머니가 임종 전에 녹화한 고백 영상이었어요. 그녀는 남편의 자살과 보험금 사기, 그리고 박순자의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운 사실을 모두 고백했습니다. 딸아, 나는 내 아버지의 죽음을 이용해 우리 가족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죄책감으로 평생을 괴로워했다. 용서를 구한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오해라는 무너지듯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이사들은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한 이사가 일어나 오해란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이런 사기극에 우리 병원을 이용하셨다니 매우 유감입니다. 저는 이사장 해임을 제안합니다. 다른 이사들도 동의의 뜻을 표했고 순식간에 오해라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어요.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이강훈에게 걸었습니다. 강훈 씨, 당신은 날 믿어주겠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잖아요. 모든 시선이 이강훈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죠. 미안해요, 혜란 씨. 나는 당신이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어요. 당신이 제안한 모든 것들이 너무 달콤해서 내 양심을 속였습니다. 이강훈은 천천히 박순자에게 다가갔어요. 순자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박순자는 담담하게 이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사이는 끝났어요. 이강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던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겠죠? 박순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저는 제 길을 가려고 해요. 당신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오해라는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고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되었어요. 이강훈은 병원장 자리에서 물러나 한동안 모습을 감추었죠. 그리고 박순자는 명예를 회복하고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1년 후 박순자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어요. 순자의 건강죽은 이제 전국적인 체인으로 성장했고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해 어려운 환자들을 돕는 일도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박순자가 새로 오픈한 매장을 방문했을 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강훈이었어요. 그는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맑아 보였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이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덕분에요. 당신은요? 그저 그렇게요. 다시 의사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동네 의원에서. 박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됐네요. 원래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잖아요. 이강훈은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어요. 순자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이제 저는 제 삶이 있어요.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강훈은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그래도 가끔 만날 수는 있을까요? 친구로서. 박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 사이에는 민준이도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어색한 미소를 주고받았어요.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박순자는 이강훈이 떠난 후 매장의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았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문득 자신의 인생이 이제야 비로소 시작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새 지점 개업 축하드려요. 민준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민지 가족까지 모두 함께 했어요. 박순자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네. 민주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어머니가 행복하셔서 저도 행복해요. 이제 정말 어머니 자신을 위한 삶을 사시는 것 같아서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8의 나이에 비로소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된 것이 신기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자, 이제 새 출발을 축하하는 파티를 시작해볼까? 박순자는 손자 손녀들의 손을 잡고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행복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누구의 부속품도 아닌 오롯이 박순자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매장 간판에는 큼직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순자의 건강 중 마이너스 정성과 사랑을 담아. 그 간판 아래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박순자는 앞치마를 메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맛과 정성이 담긴 음식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할 시간이었으니까요. 박순자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였죠.